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소개하는 박사입니다. 이 야심차게 시작한 새 코너였는데 이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해를 넘기게 됐어요. 일단 먼저 사과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소개할 때 이 네 권의 책 목록을 보여드리고서는 이 네 번째 책인 시간과 물에 대하여 이 책을 찍어만 놓고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이 댓글이 아니었으면 영영 몰랐을 겁니다. 이번엔 잊지 않고 소개를 할게요. 이 첫 번째 책은 요한나 콘세이오와 라파엘 콘세이오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책입니다. 이 요한나 콘세이오의 그림은 정말 좋죠. 이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조차도 좀 그리워하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요한나 콘세이오가 그린 그림 그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가 쓰고 이제 요한나가 그린 그 잃어버린 영혼이지만 그 책은 아마 다음에 소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이 남편인 시인 라파엘과 함께 쓴 책인데요. 이 폴란드에서 자란 요한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쓴 작은 수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라파엘이 이 폴란드어를 번역해달라라고 해서 그 내용을 듣고는 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책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폴란드와 프랑스라는 이 다른 나라에서 자라난 둘의 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요한나의 글이 더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글이죠. 어린 요한나가 새벽에 식료품 가게에 줄을 섰던 기억을 더듬어서 쓴 글입니다.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나는 10살이었고 이미 다 컸다. 줄도 선 것이다. 사실은 앉아 있었지만 가끔 불 피우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일러에 연료를 넣었다. 여자들은 떠들고 나는 그들의 입을 통해 인생의 모든 의미를 배웠다. 여자들의 가슴은 거대했고 서로 거리낌 없이 가슴을 만지곤 했다. 브래지어 안쪽에서 가슴을 정돈하기도 했다.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서 휙 위로 가슴이 잘 모이도록. 커다란 가슴 위에는 뜨갯감이 놓여있기도 했다. 나는 보일러실의 온기 속에서 아주마들 틈 끼어서 약간 졸았다.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히 거기 없는 다른 여자들이 뒷담화를 하고 시골의 사건 사고에 양념을 치며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고 비밀에 붙인 일을 서로 짐작해보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아니 그거 아세요? 같은 말을 주고받는 보통 여자들. 어리석고 질투심이 강하고 겨드랑이 냄새가 나고 이는 누렇고 악의적인 수다를 떠는 교활한 여자들. 하지만 이들은 얼마나 강한가? 강하고 자기 생각을 얼마나 철석같이 믿고 있는가? 남자는 들일을 나가고 여자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혀가 있는 건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고 뒷담화는 진짜 사실이므로 죄 짓는 게 아니다. 강하고 거대한 가슴을 가진 여자들. 나는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았는지 기억하고 있다. 아줌마들의 따뜻한 몸과 숨결에 내 몸을 녹였다. 아줌마들은 다 내 차지였다. 넓고 활짝 피어있으며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무언가가 나를 요함처럼 흔드는 것 같았다. 참을 수 없는 아줌마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지 않나요? 뭔가 오감을 다 자극하는 그런 글이죠. 글도 그렇지만 사실 역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내게 없는 기억을 그리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 쇼텐의 이너시티 이야기입니다. 쇼텐, 이 쇼텐, 정말 너무 좋죠. 이 쇼텐의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은 사실 이 책은 아니에요. 이 도착이라고 하는 책과 이 도착을 만들던 과정을 그린 이름 없는 나라에서 온 스케치라는 책은 정말 꼭 보셔야 할 책입니다.
예, 오늘은 어쩌다 보니 이 소개하려는 책 말고 다른 책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여튼 이 책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아주 기괴하고 아름다운 상상력이에요. 이 소개를 잠깐 볼까요? 인간과 동물의 본성과 도시에서의 공존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악어에서 개구리까지, 호랑이에서 벌까지 우리 사랑과 애정, 가해와 파괴에 대한 어둡고 초현실적인 담험을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시에서 공존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어떤 글들이 실려 있을까? 그림은 정말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림은 정말 네, 되게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그림들인데 어떤 글이 있을까를 한번 글을 봅시다. 자, 변호사와 함께 있는 곰이라고 하는 짧은 글에서 한번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곰이 호모사피엔스를, 그러니까 사람을 고발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인간의 법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법체계가 아닐 뿐더러 이 모든 생물의 종만큼 많은 체계에서 그다지 높지 않은 체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은 온갖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항변을 하겠죠. 네, 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동요했냐고? 그렇다. 하지만 거의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위축될 부류가 아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법률팀이 있었고 즉시 공격을 개시했다. 우린 소위 곰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존재한 적이 없소.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없소. 그런데 곰들은 보여주었다. 과연 우리가 절대 애써서 보지 않았던 모든 장소에서 더없이 명확했다. 민물 송어의 꼬리 지느러미에서, 나무 껍질 아래서, 강바닥에 쌓인 주름진 모래 진흙에서, 나방과 나비의 비늘가루에서, 전 대륙의 흘림체로 쓴 듯한 해안선에서, 이끼, 모래, 이슬, 딸기의 씨 배열, 꽃가루, 박테리아, 모든 것이 아모바위나 한 조각을 제대로 빛 아래 놓으면 글자 그대로 돌 속에 쓰여 있었다. 겸손하고 아름답고 반론의 여지가 없고 소름 끼치는 기록이었다. 모두 그랬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온 시간을 보낸 법률팀에게는 특히 그랬다. 그들은 오로지 인간의 서류 캐비닛과 도서관에 있는 내용밖에 몰랐다. 거기 있는 내용들은 오직 인간들이 쓴 것으로 인간 세상 아닌 다른 세상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임이 밝혀졌다.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다. 최악은 뭐였을까요? 이 그림도 굉장히 멋지지만 글도 아주 이미지적인 그런 책입니다. 아주 기묘한 상상력 속에서 유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런 다음 왠지 우리는 다시 함께 있었다. 항상 그랬다. 세 번째 책은 스콧 맥클라우드의 조각가입니다. 이 스콧 맥클라우드는 아주 전설적인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쓴 이 만화 이해라는 책은 정말 만화라는 장르를 탁월하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책으로 거의 교과서에 가까운 책이죠. 그런 훌륭한 이론가에게 멋진 작품을 기대하지는 않죠, 사실. 이 좋은 이론가가 곧 좋은 작가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다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작품도 좋더라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26세 나이에 이미 실패한 무명의 조각가인 데이비드 스미스입니다. 그는 죽음의 신과 거래해서 앞으로 200일밖에 못 사는 대신에 어떤 재료든 진흙을 반죽하듯 만져 조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손을 받게 됩니다. 휙휙 만들어서 척척 인정받고 짜잔 하고 죽으면 될 것 같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죠.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법보신문에 서평을 썼는데요. 이 소개 대신에 이 서평을 읽어드릴게요.
아무래도 법보신문이다 보니 불교의 관점에서 풀어쓴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죽음을 기억하라. 틱나탄 스님이 말씀하시길 붓다는 우리에게 매일 5가지 기억들을 낭독하라고 권유했다. 늙어가는 본성, 건강이 나빠지는 본성, 죽는 본성, 변화의 본성, 그리고 나의 행위는 진정으로 내게 속한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경구다. 죽음, 병, 이별과 같은 고통은 체험을 통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는 일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때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는 말이 많은 문학 청년을 사로잡았다. 문학도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니 말 그대로의 뜻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매혹적으로 절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계지만 사실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릴 수 있는 객기일 수도 있겠다. 이 책의 주인공 데이비드 스미스는 유명한 조각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하던 햄버거 가게에서도 잘리고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돈도 없이 26살의 생일을 맞는다. 혼자 술집에서 남은 돈을 달탈 털어 마신 술에 취해 있는 그의 앞에 큰 할아버지가 나타난다. 사실 그는 오래전에 죽은 큰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죽음의 신이다. 아주 크고 굉장하고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는 꿈을 매일 꾸지만 돈도 자원도 시간도 없어 괴로워하던 그는 죽음의 신과 거래한다. 자유롭게 원하는 조각을 맨손으로 휘저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대신 딱 200일만 살 수 있는 조건이다. 200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거래를 받아들인다. 그에게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200일 동안은 말 그대로 목매달고 죽어도 좋을 꿈을 이룰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인생은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의 작품은 그가 생각한 만큼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돈 없고 집 없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사랑에 빠진다. 남은 생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만을 낳는 게 아닐까? 그러나 매그는 어렵게 꺼낸 그의 말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들 둘은 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있는 매일을 함께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이 찾아온다. 그 마지막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온다. 이렇게 끝나선 안 돼 라고 오열하는 데이비드에게 죽음의 신은 말한다. 언제나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 그리고 모든 죽음은 울림을 남긴다. 인생의 순간순간은 바다와도 같다. 모두 뛰어들어. 용감히 뛰어들어라.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안다면 삶은 지금과는 다를까? 미루고 도망가고 제쳐주었던 것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투명하게 떠오를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확연하게 보일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연못 속에 진흙이 가라앉 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갈라설까? 데이비드는 모르고 매그는 알았던 것에 마음이 간다. 내게 있는 것이 지금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시간에 맞서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맞서서는 더더욱 이기지 못한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는 편에 속해 있다. 매그는 말한다. 시간에 맞서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거야. 매그의 목소리에 부처님의 말씀이 겹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생성된 것은 사라지니 그중 어떤 것도 쥐착할 것이 없다. 무겁고 단단한 돌과 강철에 순간을 새겨 넣으려고 애쓰는 조각가의 건너편에 서서 그의 삶을 바라본다. 망각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한 젊은 조각가의 200일을 보며 배운다.
이 서평에서 그래서 뭐 끝이 어떻게 나는 건데? 라고 하는 그 끝, 시원하게 결론을 말씀 안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직접 작품을 읽으실 때 감동이 좀 반감이 될 거예요. 이 네 번째 책이 지난번에 읽고 안 올렸던 안드리스 나이르 마그나손의 시간과 물에 대하여입니다. 이 책은 이 제목만 보면 아주 서정적인 에세이집일 것 같은데요. 이 추천사가 이렇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책 중에서도 단연 특별하고 강렬한 책.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추천이죠. 이 책은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안드리스 나이르 마그나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백색 잡음, 블랙홀에 비유합니다. 너무 크고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뇌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저자는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너머로, 옆으로, 아래로,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태도로 신화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쓰지 않음으로써 써야 한다. 뒤로 돌아감으로써 앞으로 나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은 그런 태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도 서론의 한 단락을 좀 읽어드릴게요. 체계가 무너질 때는 단단히 묶여있던 사슬에서 언어가 풀려나온다. 현실을 담아야 할 단어들이 허공을 떠돌며 더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교과서는 하룻밤새 구판이 되며 정교하기 그지없던 체계가 허물어진다. 문득 올바른 문구를 떠올리기가, 현실에 부합하는 관념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진다. 회프디와 케이싱그 옛 본사 사이에는 잔디밭이 있다. 잔디밭 한가운데에 자잘한 자목림이 서 있고 가문비 나무 6그루와 부들부들한 버드나무 몇 그루가 보인다. 나무 사이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다음에는 어떤 체계가 무너질지, 어떤 거창한 사상이 몰락할지 궁금해졌다. 자, 이 부분을 읽으니까 이 파우스트에서 메프스토텔레스가 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화는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뿐이라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훗날 레닌이 이 문장을 전술에 관한 편지들이라는 글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 추상적인 이론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 생활의 복잡함과 다채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더 네이버에 서평을 실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서평을 좀 읽어드려서 소개를 대신할까 합니다. 제목은 지구의 위기를 시간과 물로 풀어내다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물폭탄을 맞았다. 그 전에 여름은 열지옥이었다. 무엇이든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졌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수시로 찍었다.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땅에서 몇 개월 뒤 물을 뿌리면 공중에서 얼어 우수수 쏟아내리는 한파를 겪는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의 일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의가 보이지 않는다. 소수의 개인들이 과자 봉투까지 뒤집어가며 쓰레기 줄이기에 고심하지만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턱도 없다.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저자는 궁금하다. 어째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치가 증명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터져 나오는 경고음이 너무 커 화산 폭발음 같이 느껴지는 걸까? 화산 폭발음은 굉장하지만 녹음을 하면 소리가 뭉개져서 백색 잡음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기후위기는 너무나 거대하고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기에 오히려 우리 뇌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자는 이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와 가느다란 실타래 같은 이야기를 풀어낸다. 따라가다 보면 문득 기후위기가 피부에 와닿는다. 그는 말한다.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너머로, 옆으로, 아래로,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 개인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태도로 신화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쓰지 않음으로써 써야 한다. 뒤로 돌아감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남은 미래가 얼마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개인적인 삶을 보여준다. 신혼여행으로 빙하 탐사를 떠난 할머니와 할아버지,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와 앤디 워홀과 핵폭탄을 개발한 로버트 오펜하이어를 수술한 할아버지, 악어 연구에 헌신하며 수많은 악어를 멸종해서 구해낸 삼촌, 톨킨 가족의 아이들을 돌보며 톨킨에게 아이슬란드의 신화와 언어를 가르쳐준 고모 할머니. 역사와 신화의 이야기는 이들 가족의 이야기에 녹아든다. 문득 달라이라마를 인터뷰한 이야기나 인도의 파티 장면, 바다와 빙하를 여행한 이야기가 섞이기도 한다. 지리적인 경계가 사라지며 위기는 현실이 된다. 아이슬란드의 단어 속에는 힌디어에도 있는 단어가 있다. 삼반드와 삼반드, 둘 다 연결을 뜻한다. 만물과 만물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서로 들어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문가 집단은 해결책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한다. 1. 음식물의 쓰레기와 식단 변화. 2. 태양, 풍력에너지, 전기동력 운송. 3. 숲 보전, 숲 가꾸기, 습지 및 우림 복원. 4. 여성 권리 신장. 그중 4번째가 눈에 띈다. 저자의 설명은 이렇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교육은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며 인구 증가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녀를 낳을 것인지 낳는다면 언제 낳을 것인지의 결정권을 여성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은 미래 환경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변화가 일어난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저자에 따르면 예수가 태어난 것이 할머니로 소급해 가도 고작 21 할머니 전이다. 그들은 남편까지 동승하더라도 버스 한 대에 다 탈 수 있다. 심지어 지금의 위기는 겨우 지난 10년간 미친 듯이 빨리 진행되었고 노력을 기울이면 자연은 생각외로 금방 복원된다. 그러니 지금 멈추어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비로소 화산의 폭발음이 들린다. 이 서평을 들어보시니까 책이 더 궁금하신가요? 네, 일독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